인트로.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당장 말해. 이거 어디서 났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JK그룹의 강 회장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어린 소녀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변에 쌓인 폐지더미와 지저분한 손수레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는 소녀의 목에 감긴 낡고 해진 빨간 목도리를 붙잡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우리의 목도리 더러워지니까 당장 이거 놓으라고. 폐지 줍는 할머니가 거칠게 회장을 밀쳐냈지만 그는 흙탕물이 튄 목도리를 가슴에 품고 실성한 듯 웃다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목도리는 10년 전 화재 사고로 죽은 딸이 마지막까지 목에 두르고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딸이 보낸 기적인가 아니면 누군가 설계한 잔인한 함정인가. 낡은 목도리 한 장이 불러온 재벌가의 피바람과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서울의 도심 한복판입니다. 퇴근길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죠.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JK그룹 강만호 회장이 창밖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만호가 굳게 담은 입술을 떼며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약속 시간에 늦겠어. 앞좌석에 앉은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사고가 몇 군데 났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 강만호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며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꽉 막힌 차들 사이로 낡은 손수레 하나가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산더미 같은 폐지가 쌓여 있고 그 뒤를 허리가 굽은 노인과 어린 소녀가 밀고 있었죠. 강만호가 소녀의 목을 감싸고 있는 붉은 목도리를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강만호가 차창에 얼굴을 바짝 밀착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김 실장, 저 목도리 좀 봐. 당장 차 세워. 김 실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여기는 차도라 위험합니다. 강만호가 차 문 고리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 서연이가 직접 뜬 목도리야. 저 문양, 저 은색 단추. 내가 모를 리 없어. 강만호가 정지 상태인 차에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차에서 내려 강만호의 뒤를 쫓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길바닥입니다. 강만호는 뒤에서 들려오는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폐지 수레를 밀던 순옥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노신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은이 순옥 할머니의 옷자락을 꼭 잡으며 강만호를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만호가 떨리는 손을 뻗어 지은의 목도리를 만지려 하며 말했습니다. 너 이 목도리 어디서 났니? 응? 누가 준 거야? 순옥 할머니가 지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강만호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왜 이러시는 거요? 강만호가 무릎을 굽혀 지은과 눈을 맞추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제발 대답 좀 해주렴. 이 목도리 내 것이 맞니? 이 끝에 새겨진 알파벳 H 문양. 이거 내가 한 거니? 지은이 할머니 뒤에서 고개만 내민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하던 거예요. 강만호가 목도리 끝에 달린 작은 은재 단추를 어루만지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강만호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딸 서연아, 내가 살아있었던 거냐? 이 아이가 연우인 거냐? 순옥 할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지은의 손을 세게 잡으며 외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봐. 지은아, 어서 가자.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순옥 할머니가 수레를 급하게 끌고 골목 안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강만호가 바닥을 기어가듯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다. 내 손녀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게야. 김 실장이 달려와 강만호를 일으켜 세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시켜서 바로 뒤를 쫓겠습니다. 강만호가 김 실장의 멱살을 잡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놓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와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찾아야 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춰서서 이 기이한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은이 사라진 어두운 골목 끝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 실장이 무전기를 꺼내 보안팀에게 긴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비상이다. 지금 즉시 이동 인원 전원 투입해. 폐지 수레를 끄는 노인과 소녀다. 절대 놓치지 마라. 강만호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다. 10년 동안 내가 지옥에서 살았는데 서연이가 나를 용서한 게야. 강만호가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강만호는 사진 속 목도리의 문양과 지은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번갈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김 실장이 강만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로 가시죠, 회장님. 날이 너무 춥습니다. 보안팀에서 금방 연락이 올 겁니다. 강만호가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히터가 강하게 나오고 있었지만 강만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만호가 창밖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응조렸습니다. 10년 전 그 화재, 서연이가 죽었다고 했던 그날의 진실을 다시 파헤쳐야겠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들부터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강만호가 주먹을 꽉 쥐며 창틀을 내리쳤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였어. 내 딸과 손녀를 죽었다고 믿게 만든 놈이 반드시 있을 거야. 리무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강만호는 지은이 사라진 골목을 백미러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져 세상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만호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어두운 판자촌 골목 안쪽에서 순옥 할머니가 지은을 방 안으로 밀어넣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 알겠니? 지은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제 목도리가 왜 그 할아버지 딸 것이라고 해요? 순옥 할머니가 지은의 목도리를 거칠게 풀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몰라도 된다. 그저 미친 노인네가 헛소리한 거니까 잊어버려. 어서 씻고 밥 먹자. 순옥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창밖을 살피며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하고는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강만호의 리무진은 화려한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10년 전 그날의 불길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가슴속에 품은 붉은 실의 기억이 다시금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만호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10년 전 서연이의 사고 기록이 담긴 누런 서류 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강만호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서류 속 사체 확인 검안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 여기 좀 봐요. 당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만 적혀 있어. 유전자 대조를 했다는 기록도 치아 감정을 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단 말이야. 옆에서 밤을 지새운 김 실장이 충혈된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당시 강혜란 전무 측에서 장례를 서둘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고 수습이 급선무라며 조용히 처리하자고 이사진들을 설득했었죠. 강만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 동생 혜란이가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딸과 손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단 말인가? 어서 그 할머니와 아이에 대해 조사한 걸 내놓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진은 올해 17살입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박순옥 할머니가 발견해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기록만 있을 뿐 나라에 등록된 호적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강만호가 지은의 증명사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매, 이 입술. 서연이를 쏙 빼닮았어. 호적도 없이 그 고생을 하며 살았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한편 강만호의 여동생 강혜라는 자신의 화려한 거실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신복인 박 이사가 고개를 숙인 채 강혜란 앞에 서 있었죠. 강혜란이 마시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어제 길바닥에서 거렁뱅이 같은 계집애를 붙잡고 울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 목도리를 본 거야? 박 이사가 파편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1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들춰보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의 정체를 의심하는 모양입니다. 강혜란이 화장대를 손톱으로 긁으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었어야지. 10년 전에 그 불길 속에서 제가 되었어야 하는 물건들이 왜 이제 와서 나타나? 박 이사 사람들을 시켜서 그 노인네 집을 샅샅이 뒤져. 목도리 말고 다른 증거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당장 없애버려. 박 이사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혜란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JK그룹은 내 거야. 누구한테도 못 뺏겨. 오빠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이겨야겠어. 그 시각 강만호는 비서들을 대동하고 순옥 할머니의 낡은 판자촌 집을 찾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문을 두드리자 겁에 질린 지은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만호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왔단다. 방 안에서 뛰어나온 순옥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강만호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양반이 어제는 미친 소리를 하더니 오늘은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요. 우리 지은이는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자식이야. 강만호가 김 실장에게 눈짓하자 김 실장이 수표가 가득 담긴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만호가 간곡한 어조로 순옥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건 제 성의입니다. 지은이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키고 최고로 키우겠습니다.
제발 지은이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순옥 할머니가 돈 봉투를 빼앗아 강만호의 얼굴에 뿌리며 대답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우리 지은이는 물건이 아니야. 당신 같은 잘난 양반들이 버린 아이, 내가 똥오줌 받아내며 키웠어. 소금물 얻어먹기 전에 당장 꺼져. 순옥 할머니가 강만호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강만호는 흩날리는 수표들 사이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 뒤에서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지은을 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너 절대 안 뺏긴다. 어서 짐 싸자. 여기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 강만호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들이 순옥 할머니의 집벽을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강혜란이 보낸 박 이사의 수하들이었죠. 사내들이 방 안의 가구들을 뒤엎고 지은의 가방을 뺏으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노인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여기 목도리 말고 다른 서류나 물건들 어디 있어?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통째로 태워버린다. 순옥 할머니가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강도 놈들아, 우리 지은이 건드리지 마.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지은이 구석에서 떨며 할머니를 부르짖었지만 사내들은 지은의 머리채를 잡으려 위협했습니다. 그때 강만호가 뒤늦게 보낸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해 사내들과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사내를 제압하며 순옥 할머니에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회장님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지켜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난장판이 된 방안과 강압적인 경호원들의 모습에 순옥 할머니는 더욱 큰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지은을 들쳐업고 뒷문으로 도망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재벌놈들이나 깡패놈들이나 다 똑같아. 우리 지은이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순옥 할머니와 지은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고 강만호의 경호팀은 뒤늦게 그들을 쫓았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편 강만호의 집무실 텔레비전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으며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JK그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수천억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강만호가 텔레비전을 끄며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강혜란이 오빠의 손발을 묶기 위해 검찰에 비리 제보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만호가 김 실장에게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혜란이가 전쟁을 원하는군. 좋아, 나도 더는 동생으로 보지 않겠어. 김 실장, 은밀하게 움직여서 지은이가 쓰던 칫솔이나 머리카락을 어떻게든 확보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강만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딸 서연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이 자신을 공격해와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손녀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강만호의 눈빛에서 번뜩였습니다. 검찰의 압박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 날 오후입니다. 강만호 회장이 비서실에서 마련한 은신처인 낡은 외곽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서연의 집을 지켰던 전직 경비원 조필두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필두의 마른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씨, 나를 알아보겠나? 10년 만이군.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조필두가 거칠게 기침을 토해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그날 불은 누전이 아니었습니다. 강혜란 전무의 지시를 받은 사내들이 가스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는 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강만호가 눈을 부릅뜨며 조필두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왜? 조필두가 눈물을 흘리며 품 안에서 낡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강만호에게 건넸습니다. 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당시 제가 몰래 찍어둔 영상이 있습니다. 강 전무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강만호가 메모리 카드를 김 실장에게 건네며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혜란이 그 독한 것이 제 조카와 올케를 죽이려고 불을 질렀단 말이지? 내가 너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겠구나. 그 시각 강혜란은 경찰청 민원실 복도를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강혜란이 수사관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순옥이라는 노파가 10년 전 제 조카를 납치해서 지금까지 유괴하고 학대해 왔습니다. 당장 그 노인을 체포하고 아이를 구출해 주세요. 수사관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전무님. 신속하게 출동해서 신변을 확보하겠습니다. 강혜란이 민원실을 나오며 박 이사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경찰이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면 그 즉시 관리자를 매수해. 오빠가 손을 쓰기 전에 그 기집애를 해외로 보내버려야 하니까. 잠시 후 순옥 할머니와 지은이 숨어있던 낡은 여인숙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지은을 감싸 안으며 경찰들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우리 지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야? 경찰관이 순옥 할머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옥 씨, 당신을 유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이와 즉시 분리 조치하겠습니다. 지은이 순옥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유괴범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머니. 경찰들이 지은을 강제로 떼어내 검은색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이놈들아, 우리 손녀 내놔라.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같은 시각 강만호는 검찰청 조사실 의자에 앉아 검사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최 검사가 비자금 관련 서류를 탁자에 던지며 강만호를 압박했습니다. 강 회장님, 자꾸 함구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비자금 계좌들 본인이 직접 관리하신 거 아닙니까? 강만호가 굳은 표정으로 최 검사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누군가 내 도장을 도용해서 벌인 짓이야. 최 검사가 헛웃음을 치며 강만호의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손녀가 지금 유괴범 손에서 구조되어 시설로 갔다더군요.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닐 텐데요. 강만호가 벌떡 일어나 최 검사의 넥타이를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지은이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당장 말해. 조사실 문이 열리며 김 실장이 급하게 들어와 강만호를 말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알아본 결과 지은 양은 지금 서부 보호시설에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혜란 전무 측 사람들이 그곳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강만호가 최 검사를 밀치고 김 실장에게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아이를 데려와. 내 모든 재산을 다 줘도 좋으니 지은이만은 지켜야 해. 최 검사가 강만호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가십니다. 앉으세요.
강만호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포효했습니다. 혜란아, 내가 인간이냐? 내 혈육을 사지로 몰아넣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호시설의 차가운 방에 홀로 갇힌 지은은 제공된 음식을 밀쳐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창문을 두드리며 할머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죠. 그때 시설의 뒷문이 열리고 박 이사의 수하들이 관리자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박 이사의 수하가 지은의 입을 틀어막으며 험악하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내 할머니는 영원히 못 보게 될 줄 알아. 당장 따라와. 지은이 발버둥 치며 수하의 손을 깨물었지만 장성한 사내를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지은을 자루에 담아 시설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은을 차에 태우려는 순간 대형 검은색 SUV 세대가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주차장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강만호가 아닌 덩치가 건장한 보안 전문가 오강혁과 그의 팀원들이었습니다. 오강혁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박 이사의 수하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려놓지. 강만호 회장님께 입은 은혜를 갚으러 왔으니 곱게 보내줄 생각은 마라. 박 이사의 수하들이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며 오강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강혁이 가볍게 몸을 피해 사내의 손목을 꺾으며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팀원들이 합세하여 순식간에 박 이사의 수하들을 바닥에 눕히고 지은을 구조했습니다. 오강혁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가씨. 강 회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은이 오강혁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을 태운 SUV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검찰청 조사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던 강만호에게 김 실장이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강혁 팀장이 지은 양을 무사히 구출해서 안전가옥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강만호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만호가 최 검사를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검사, 이제 내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됐나? 이 비자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10년 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내가 다 말해주지. 강만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쓸어버리며 반격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강만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혜란을 향한 잔혹한 심판의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사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만호의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실장, 준비해. 내일 아침 가장 화려한 무대를 만들 테니까. 이틀 뒤 새벽 지은이 머물고 있는 안전가옥의 창밖으로 희미한 안개가 깔렸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가까스로 풀려난 강만호 회장이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가옥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지은이 인기척에 놀라 몸을 일으키며 경계하는 빛을 띠었습니다. 강만호가 젖은 목소리로 지은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지은아, 아니 연우야. 할아버지가 늦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지은이 소파 끝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인 게 맞나요?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강만호가 품 안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렴. 여기 내 목에 감긴 목도리와 똑같은 걸 두르고 웃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내 엄마 서연이란다. 지은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덧그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강만호가 지은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아 지은의 작은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손재주가 참 좋았지. 내 태명을 따서 H 문양을 새기고 이 은재 단추까지 손수 달아주었단다.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정말 못난 할애비로구나. 지은이 강만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폐지 줍는 게 제 운명인 줄만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강만호가 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결연한 표정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 엄마가 못 따준 사랑까지 할아버지가 다 줄 테니까. 너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마. 지은이 고개를 들어 강만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부터 구해주세요. 할머니는 유괴범이 아니에요. 저를 불길 속에서 꺼내주신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강만호가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연우야. 박순옥 할머니는 우리 가문의 은인이시다. 내가 최고의 변호사들을 보냈으니 곧 풀려나실 게다. 다음 날 오후 강만호의 저택 서재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와 강만호에게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이숙자 씨를 찾았습니다. 강애란 전무의 협박을 피해 동남아시아 시골 마을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지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숙자라면 서연인의 집 살림을 도맡았던 그 아이 말이군. 그 아이가 입을 열겠다고 하던가. 김 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 양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장이라도 귀국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은 양을 불길 속에서 놓친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고 울더군요.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지은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강만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저를 해치려 했던 그 고모 할머니라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강만호가 기특한 듯 지은을 바라보며 김 실장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좋아. 당장 이숙자를 입국시켜라. 그리고 혜란이가 우리 연우의 호적 복원을 막지 못하도록 법원에 긴급 신청을 넣어. 이제 JK그룹의 정통 후계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공표할 시간이다. 지은이 강만호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시면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 없이는 이 넓은 집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강만호가 허탕한 웃음을 지으며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구나. 박순옥 할머니를 위한 별채를 이미 꾸미기 시작했단다. 이제 연우 너는 더 이상 폐지 줍는 아이가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귀한 몸이야. 김 실장이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강만호에게 확인을 구했습니다. 회장님, 강애란 전무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강만호가 서재 창밖을 내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혜란이가 제 무덤을 파고 있군. 내일 이사회장에 연우와 함께 나타날 거다. 이숙자가 가져올 증거가 도착하는 대로 경찰에도 연락해. 지은이 저택 복도에 걸린 엄마의 초상화를 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할아버지랑 제가 엄마의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요. 저택의 거대한 시계추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택 안에서 강만호와 지은의 반격을 위한 준비가 소리 없이 연그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만호의 눈빛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엄마가 남긴 붉은 목도리를 만지며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강만호가 김 실장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이며 말했습니다. 혜란이가 숨겨둔 비자금 통로도 다 파악했나? 내일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해야 해.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명령만 기다리겠습니다. 강만호의 결연한 의지가 거대한 저택의 공기를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녀가 아닌 가문의 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강혜란을 향해 거침없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JK그룹 본사 대회의실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주주들이 자리에 앉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혜란이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혜란이 상석에 앉은 강만호를 노려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내려오시죠. 치매 노인네가 회사를 이끌겠다고 버티는 꼴이 참 눈뜨고 못 봐주겠네요. 강만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뭉치를 가볍게 툭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혜란아, 내가 성급해도 너무 성급하구나. 오늘 이 자리는 내 해이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죄를 묻는 자리가 될 거다. 강혜란이 코방귀를 뀌며 옆에 있던 박 이사에게 서류를 건네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죄라니요. 오빠가 유괴범이랑 짜고 가짜 손녀를 데려와서 사기를 치는 게 진짜 죄 아닌가요? 주주 여러분, 저 노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지은이 김 실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지은의 목에는 그 상징적인 붉은 목도리가 정갈하게 매어 있었죠. 지은이 강혜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할머니, 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이 서류가 증명해 줄 거예요. 지은이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1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긴 일기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강혜란이 얼굴을 붉히며 지은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뺏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기집애가 고모 소리를 해. 당장 이 서류 치워. 강만호가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강혜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 이 아이는 내 손녀 연우가 맞다. 그리고 내가 10년 전 저지른 짓을 증명할 증인이 와 있다. 회의실 대형 화면에 화상 통화 연결음이 울리더니 해외에서 보호받고 있던 이숙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숙자가 화면 너머에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강혜란 전무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집에 가스밸브를 열라고 시킨 건 강 전무님이었어요. 제가 겁이 나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도 죽었을 겁니다. 강혜란이 화면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고 악을 썼습니다. 저 미친 여자가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저런 거짓말을 해. 다 조작이야. 전부 가짜라고. 지은이 강혜란에게 한 걸음 다가가 붉은 목도리 끝에 달린 은재 단추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단추 기억하시죠? 엄마가 사고 당일 고모 할머니 코트에서 떨어졌던 걸 주워뒀던 거예요. 엄마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요. 고모 할머니가 그날 밤 집에 찾아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요. 강혜란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일기장은 내가 분명히 태웠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강만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강혜란을 내려다보며 김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다.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 들어오라고 해.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와 강혜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사관이 강혜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강혜란 씨, 방화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혜란이 수갑을 찬 손을 흔들며 비명을 지르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오빠, 내가 잘못했어. 오빠, 살려줘. 강만호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강혜란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주주들이 지은을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혐의를 벗고 석방된 순옥 할머니가 정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만호가 보낸 검은색 고급 세단이 순옥 할머니 앞에 멈춰섰죠. 세단에서 내린 지은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기며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아무 데도 안 가도 돼요. 순옥 할머니가 지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무사했구나. 나는 내 걱정뿐이었다. 이 늙은이는 괜찮아. 차에서 내린 강만호가 순옥 할머니 앞에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어리석은 동생 때문에 할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강만호의 손을 잡으며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는 그저 아이가 불쌍해서 거둔 것뿐입니다.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지은이 강만호와 순옥 할머니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집으로 가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강만호의 웅장한 저택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인류 요리사들이 준비한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죠. 순옥 할머니가 화려한 식탁에 앉아 어색한 듯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폐지나 줍던 제가 이런 곳에 앉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숨이 다 잘 쉬어져요. 지은이 할머니의 앞접시에 고기를 썰어 놓아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런 거 익숙해지셔야 해요. 저랑 평생 여기서 사셔야 하니까요. 강만호가 와인 잔 대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은이를 예쁘게 키워주신 덕분에 저도 잃어버린 웃음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할머니 댁이기도 하니 편하게 계십시오. 순옥 할머니가 지은의 목에 걸린 목도리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나직하게 의졸였습니다. 서연 아가씨가 하늘에서 지켜준 모양입니다. 이 낡은 목도리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 말이요. 지은이 목도리를 만지며 엄마의 사진을 향해 작게 목례를 했습니다. 강만호가 지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다짐하듯 덧붙였습니다. 지은아, 아니 이제 연우라고 불러야겠구나. 내가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바칠게. 지은이 강만호의 품에 안기며 행복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거실에 따뜻한 조명빛이 쏟아지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느끼는 집이라는 공간의 안락함에 마음 깊이 평안을 느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을 보며 폐지를 줍던 고단한 기억들을 하나둘 씻어내고 있었죠. 강만호는 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비로소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온 세 사람에게
기적 같은 행복이 소리 없이 찾아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눈이 그치고 맑은 달빛이 세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저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의 목에 감긴 붉은 목도리가 저녁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지은의 밥그릇에 정을 가득 담아 음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꿈결 같은 시간이 한 달이나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저택의 정원을 가득 채운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순옥 할머니가 지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국자를 젓다가 갑자기 거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입을 틀어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던 지은이 깜짝 놀라 달려와 순옥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또 기침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순옥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지은아,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런 모양이야.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할머니가 떨어뜨린 손수건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의 손수건을 뺏어들고 강만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를 토해요. 어서 도와주세요. 강만호가 서재에서 뛰어나와 순옥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비서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김 실장, 당장 의료진 불러. 병원 응급실 비워두라고 해.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강만호와 지은이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강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폐지 줍던 시절에 들이마신 나쁜 먼지들이 폐를 아주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드십니다. 지은이 의사의 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 폐라도 드릴게요.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어요. 강만호가 지은의 어깨를 꽉 쥐며 의사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체 기증자를 찾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려내란 말입니다. 한편 구치소 내 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강혜란은 섬뜩한 눈빛으로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혜란이 자신을 감시하던 교도관에게 조용히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말한 계좌로 돈은 잘 들어갔나?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돈에 매수된 교도관이 주위를 살피며 강혜란에게 작은 열쇠 뭉치를 건넸습니다. 교도관이 복도로 나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급차 이송 중에 사고가 날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날 밤 강혜란을 태우고 외부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가 인적 드문 도로에서 의문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강혜란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폭력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수갑을 풀고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강혜란이 피 묻은 환자복을 벗어 던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그리고 그 기집애. 내가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너희들 행복은 오늘로 끝이야. 강혜란은 탈옥하자마자 강만호가 있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을 해킹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병원 로비의 전등이 일제히 꺼지고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 복장으로 변장한 강혜란의 수하들이 지은이 있는 병실로 조용히 침입했습니다.
지은이 잠든 순옥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로 변장한 사내가 지은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으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이 할머니 산소호흡기 당장 떼버린다. 조용히 따라와. 지은이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은 지은을 휠체어에 태워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강만호가 비서실에 보고를 받고 병실로 달려왔을 때는 이미 텅 빈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바닥에 떨어진 지은의 휴대전화를 주워들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강만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입이 묶인 채 의자에 결박된 지은과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쓰러져 있는 순옥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혜란이 칼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고 조소하며 말했습니다. 어때 오빠? 오랜만에 보는 손녀랑 은인이지? 지금 당장 JK그룹 지분 전부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이 폐공장에 불을 지를 거야. 강만호가 휴대폰 액정을 깨뜨릴 듯 꽉 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혜란아, 내가 인간이야? 당장 그만둬. 내가 원하는 건 다 줄 테니 제발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 폐공장 지하실은 곰팡이 냄새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결박을 풀기 위해 손목을 비틀며 할머니를 애타게 바라보았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며 지은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쌕쌕거리는 숨을 내쉬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라. 할머니가 너 꼭 지켜줄게. 그때 공장 천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혜란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장치를 작동시킨 것이었죠. 지은은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기침을 터뜨리는 할머니를 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얼굴에 씌워져 있던 작은 간이 산소 마스크를 벗어 할머니의 입에 더 씌워주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밀어내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지은아. 너라도 숨을 쉬어야 해. 할머니는 늙어서 괜찮아.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저 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 차례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지은은 점점 희박해지는 산소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끝까지 할머니의 산소 마스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강만호의 비명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 실장, 위치 파악됐어?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찾아내. 한 번이라도 더 놓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강만호가 차에 올라타 직접 운전대를 잡으며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강만호의 눈에는 핏발이 서고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오직 손녀와 순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폐공장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마치 전쟁터의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공장 안의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지은의 고개는 서서히 옆으로 떨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혜란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라이터를 켰습니다. 지은의 목에 감긴 붉은 목도리가 탁한 공기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도착하기 직전 공장 입구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강만호가 불타오르는 공장을 보며 짐승 같은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연우야, 지은아, 안 된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강만호가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려 하자 김 실장과 보안 팀원들이 필사적으로 강만호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은 불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힘을 짜내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손녀의 온기를 느끼며 감기는 눈을 억지로 부릅떴습니다. 다시 찾아온 지옥 같은 불길 앞에서 세 사람의 운명은 또다시 거대한 불꽃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폐공장의 천장을 뒤덮고 불길이 기둥을 타고 사납게 치솟고 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자신을 붙잡는 경호원들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물에 적셨죠. 강만호가 젖은 코트를 머리에 뒤집었으며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비켜. 내 손녀가 저 안에 있어. 내 딸을 저 불길 속에서 잃었는데 손녀까지 보낼 순 없단 말이야. 김 실장이 강만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소방대가 곧 도착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두 분 다 위험합니다. 강만호가 김 실장의 어깨를 밀쳐내며 불타는 입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비겁하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내 아이를 구하지 못하면 나도 여기서 죽겠다. 공장 안은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로 숨조차 쉬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지하실에 결박된 지은은 점점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죠. 지은이 자신의 목에 감긴 붉은 목도리 끝에 은재 단추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이 단추는 나를 지켜주는 행운의 열쇠라고. 지은이 손가락에 힘을 주어 단추 뒷면의 작은 홈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딸 서연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소형 칼날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단추 밖으로 튀어나왔죠. 지은이 손목을 비틀어 거친 밧줄을 서서히 끊어내며 옆에 쓰러진 순옥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밧줄 다 끊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순옥 할머니가 하얗게 질린 입술을 떨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나 버리고 어서 나가. 너라도 살아야지. 지은이 마침내 밧줄을 끊어내고 할머니의 산소 마스크를 고쳐 씌우며 울먹였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나갈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주신 목도리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때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강혜란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혜란이 손에 든 가솔린 통을 휘두르며 지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끈질긴 계집애 같으니라고. 내 엄마처럼 조용히 제가 되었으면 좋았잖아. 왜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쳐. 지은이 할머니를 뒤로 숨기며 강혜란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망친 건 고모 할머니 자신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요. 강혜란이 비명을 지르며 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길을 뚫고 들어온 강만호가 혜란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강만호가 혜란의 뺨을 강하게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독한 것, 내가 정말 내 동생이 맞느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반복해? 강혜란이 바닥에 나뒹굴며 강만호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늘 서연이만 예뻐하고 나한테는 부스러기만 줬잖아. 죽어. 다 같이 죽어버리라고. 강만호가 혜란을 무시하고 지은에게 달려가 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연우야, 무사했구나. 할아버지가 왔다. 어서 나가자. 강만호는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순옥 할머니를 등에 업고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혜란이 무너지는 구조물 사이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지만 천장의 대들보가 무너지며 그녀의 앞길을 막아버렸죠. 강만호 일행이 공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공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에 대기하던 의료진이 달려와 순옥 할머니를 구급차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가 구급차 문을 붙잡고
의사에게 처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 할머니가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모든 것을 드릴 테니 제발. 의사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은이 강만호의 그을린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구하러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강만호가 지은을 품에 꼭 안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다, 연우야. 내가 살아준 것이 고맙구나.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으마. 병원 수술실 앞 복도에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폐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고 강만호와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할머니의 의지가 아주 강하셔서 고비를 잘 넘기셨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강만호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딸 서연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서연아, 보고 있니? 우리가 해냈다. 내가 남긴 그 아이를 우리가 지켜냈어. 한편 폐공장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강혜라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경찰에 압송되었습니다. 강혜라는 병실 침대에 묶인 채 허공을 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죠. 수사관이 강혜란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10년 전의 범죄부터 이번 탈옥과 납치까지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사십시오. 강혜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VIP 병실의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벗은 순옥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며 곁을 지키던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냐? 꿈을 꾸는 것 같구나. 지은이 할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할머니, 이제 건강해지실 일만 남았어요. 할아버지랑 저랑 평생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아요. 강만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JK그룹은 제가 아니라 이 아이와 할머니가 주인입니다. 어서 일어나서 저랑 산책 가셔야죠. 순옥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목에 다시 정갈하게 빨아온 붉은 목도리를 둘러주었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세 사람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불길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가족의 끈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이들의 기적 같은 생환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은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엄마가 보내준 따뜻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만호와 순옥 할머니 그리고 지은의 손이 하나로 겹쳐지며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세 사람의 얼굴에는 비로소 내일의 희망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JK그룹 본사 로비에는 붉은 목도리의 소녀라는 이름의 커다란 벽화가 내외빈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죠. 화려한 정장 차림에 엄마의 붉은 목도리를 단정하게 두른 지은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조정하며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내빈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립되는 이 재단은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목도리가
되어주려 합니다. 저와 제 할머니가 추운 골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버텼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그 온기를 나누겠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만호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은 순옥 할머니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강만호가 안경 너머로 지은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연우가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걸 보니 서연이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고운 한복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회장님. 폐지술에 밀던 그 가냘픈 손으로 이제는 세상을 보듬겠다고 하니 하늘이 도우신 게 분명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를 걷던 지은에게 한 기자가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두르신 그 낡은 목도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은이 목도리 끝에 은재 단추를 어루만지며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지켜준 갑옷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10년 전 사고 부지에 새로 조성된 치유의 숲 공원을 찾았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시민들이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죠. 공원 중앙에 세워진 딸 서연의 추모비 앞에 강만호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강만호가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내 안을 다 풀어준 것 같구나. 연우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단다. 이제 그곳에서 편히 쉬렴. 지은이 강만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울지 않아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준 이 목도리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순옥 할머니가 추모비 앞에 직접 만든 떡을 올려두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아가씨, 우리 지은이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러 왔소. 이제는 이 할미가 아가씨 목까지 다해서 지은이 곁을 지킬 테니 안심하고 가시오. 한편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강혜란이 멍한 눈으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신에 남은 화상 흉터를 어루만지던 강혜란이 면회를 온 박 이사에게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이사, 그 기집애가. 아니, 연우가 정말 재단 이사장이 됐다고? 오빠는 정말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거야? 박 이사가 고개를 숙인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무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셨습니다. 이제 전무님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평생 죄를 씻으라는 말씀뿐이셨습니다. 강혜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 내 거였어야 했는데. 오빠, 한 번만 만나줘. 제발. 교도관들이 강혜란을 제지하며 끌고 나갔고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저택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내오며 강만호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재단 후원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은 본부장님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모양입니다. 강만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은에게 대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연우야, 이제 이 할아버지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주었으니 나는 이제 은퇴해서 할머니랑 농사나 지으며 살련다. 순옥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리며 강만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회장님이 농사를요? 호미질 한 번도 안 해보신 양반이 큰 소리는 참 잘 치십니다.
제가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지은이 두 사람의 손을 겹쳐 잡으며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건강만 하세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요. 할머니, 내일은 우리 복지관 가서 목도리 뜨기 수업하는 날인 거 아시죠?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옷장에서 빨간 실 뭉치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은이가 이사장인데 할미가 빠지면 되나? 내일은 아주 특별한 문양을 가르쳐 줄 생각이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으로 올겨울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가 창문을 열고 떨어지는 눈송이를 손바닥으로 받으며 감탄했습니다. 첫눈이로구나. 1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지. 연우 너를 처음 만났던 그 골목 말이야. 지은이 코트를 챙겨 입으며 두 분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잠깐 정원 산책할까요? 엄마가 하늘에서 축복의 가루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나란히 정원으로 나가 하얗게 쌓여가는 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만호와 순옥 할머니가 앞서 걷고 지은이 그 뒤를 따르며 두 사람의 발자국을 눈에 담았습니다. 강만호가 문득 멈춰서서 지은의 목에 풀린 목도리를 다시 단단하게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감기 걸린다. 이제 너는 우리 가문의 기둥이니 몸을 아껴야 해. 지은이 강만호의 품에 안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고맙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소. 눈 내리는 정원의 가로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10년 전의 슬픔은 눈 녹듯 사라지고 붉은 목도리가 이어준 사랑만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지은의 손을 잡고 다시 앞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의 목에 감긴 붉은 목도리가 밤바람에 기분 좋게 나풀거렸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울려 퍼지며 세 사람의 행복한 동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목도리 한 장에 담겨 있었음을 증명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낡고해진 빨간 목도리 하나가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을 기적처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배신했던 자는 결국 자신이 지른 불길 속에 갇혀 처절한 대가를 치렀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오직 사랑으로 아이를 지켜낸 할머니의 헌신은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비록 낡은 목도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엄마의 간절한 기도와 할머니의 진심이 결국 승리한 셈이죠. 우리 곁에 있는 소박한 물건 하나에도 어쩌면 소중한 누군가의 사랑과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은이와 강 회장의 기적 같은 재회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추운 겨울,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